네, 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의 오후 3시 진행을 맡은 아투TV 앵커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수요일은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기다리시는 바로 구필현의 밀리터리 시간인데요. 우리 구필현 국방 전문 기자님 그리고 오늘 정말 귀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두 분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필현 국방 전문 기자님 그리고 유석 변호사님 K방상 전문 변호사이신 유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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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뭐 아트TV에서 우리 국방 전문 기자님 구필현 기자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우리 유석 변호사님 오늘 첫 방송이시잖아요. 네, 먼저 카메라 앞에 보시면서 우리 아투TV 시청자들에게 편안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조달청 방위사업청을 거쳐서 국가계약과 공공계약을 전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유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항상 스튜디오에서 혼자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식구들이 한 분, 두 분 넣으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자, 특별히 오늘 주제는 K방산이 K방산이 글로벌 탑4로 도약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수출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굵직굵직한 이 국제 계약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KF-21 그리고 KF-50 잠수함 천궁2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수출 규제까지 자, 생생한 그 사례와 경험들을 우리 구필현 기자님 그리고 유석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대담을 시작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요. 인도네시아 KF-21 IFX 분단군과 잠수함 지연의 악몽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하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의 KF-21 공동개발 분담금 갈등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님? 네. 오늘 대담 내용은 이게 단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실패와 갈등 그리고 우리 K방산의 좌절을 통해서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리스크 관리 이야기를 깊숙이 나누는데요. 그 우리나라 그 방위사업청에서 네. 법무팀장을 역임하신 류석 변호사를 모시게 돼가지고 네. 오늘 각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같이 오셔서 저도 든든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계속 내용 얘기해 주시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의 이제 문제가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KF-21 전투기죠. 차세대 전투기고 그다음에 FA-50 지금 이미 전 세계로 공급되고 있는 전투기를 이제 일컫는데요. 그다음에 잠수함까지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상당한 잠재력이 K방산 수출에 상당한 잠재력이 있는 커다란 시장입니다. 그렇지만은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우리 지상파나 뭐 언론에서 많이 소개가 됐잖아요. 네. 그 체납이 상당히 지연돼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K방산 쪽에서. 특히 이제 좀 자세하게 좀 더 말씀드리면 2016년에 이제 20% 분담 약속을 했지만 장기간 미납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간 거의 뭐 10년에 가까이 미납이 되다가 바로 직전, 그러니까 6월이죠. 최근 6월에 최종 합의 분담금을 이제 서로 합의를 받습니다. 우리하고 이제 인도네시아 합의를 받는데 처음에 인도네시아가 약속했던 1.6조, 1조 6천억 원이 결국은 지난 6월에 6천억 정도로 대폭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정부, 우리 한국 정부, 우리 세금이죠. 우리 정부하고 그다음에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이 부분에서 이제 두 조직이 이제 부담이 증가하게 된. 그러나 우리 많은 업계에서는 이게 굴욕적인 합의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굴욕적인 합의였다.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나왔던 것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취재한 결과를 보면 트리키에 지금 터키죠. 예전 터키가 그 칸이라고 하는 트리키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5세대 전투기 개발에 협상 카드를 활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트리키의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우리 FA-21보다 뛰어나다고 선전을 했어요.
자기네 그 칸 5세대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KA21은 우리가 스스로 4.5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성능이나 앞으로 차세대 개발 계획이나 우리 R&D 계획으로 보면 이게 거의 5세대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 소수의 극히 몇 분들은 아시는데 우리가 5세대라고 스스로 주장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깊은 얘기는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KF21에 들어가는 많은 부분이 현재 엔진을 비롯해서 F414, 제너럴 일렉트릭이라 그다음에 로키드 마틴 이런 데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KF21이 5세대라고 얘기하면 상당한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출도 문제 지장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4.5세대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또 2년 전 2023년도에 우리 KF21에 그런 아주 차세대 우리가 지금 아주 그 역점으로 삼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기술 유출 시도 사건이 있었어요. 기술을 유출. 예, 기술 그 도면이랄지 그 소프트웨어 특히 소프트웨어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트리키에 쪽으로 흘러 들어가진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외교 마찰이거든요. 근데 기소 유예로 봉합이 됐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더 취재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기자들은 이제 그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장님도 뭐 국제 분야에서는 상당히 지금 업력을 쌓아가고 계시지만 분명히 느낌은 이 트루키의 칸 전투기에 5세대라고 주장한 칸 전투기에 딜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그거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어쨌든 간에 외교 마찰 후에 기소 유예로 봉합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핵심이 뭐냐면 앞으로도 우리 차세대 전투기랄지 잠수함 문제도 있어요. 잠수함 문제도 있고 전투기 사업도 있고 이제 차세대 구축함 문제도 있고 우리 한국이 이제 종합 무기 매니팩처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공동 개발할 때는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사례를 우리가 면밀히 분석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때 제일 필요한 게 K방산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의 활약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고 있는 것도 류 변호사나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장보식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앞으로 좀 더 굉장히 많이 인볼브가 돼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변호사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이제 변호사님께 또 전문적으로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분담금 축소 부분이 있어서요. 계약 조건이나 이런 법적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고필영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제 당초에 공동개발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서로의 합의안을 도출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당초에는 전체 개발비를 약 8조 1천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였고 말씀 주셨듯이 그중 20%인 약 1조 6천억 원 정도를 사업 시점 종료하는 2026년 6월까지 분담하는 것으로 일단 기존 합의안은 그렇게 작성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 이런 상태처럼 분담금을 축소하게 되는 것이라면 사실상 계약 조건의 큰 변경을 일반적으로 의미하는데요. 네. 잘 아시겠지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실패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그만큼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갈지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분담하는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 사후에 이 부분을 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방산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계약적인 측면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 사이의 어떤 외교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네. 단순히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그 배경이 정확히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만으로는 쉽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저희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다른 국가들과의 개발을 이어나갈 때 있어서는 이렇게 기술 이전이라던가 아니면 중간에 계약을 변경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에 따를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국제 중재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히 이 국제 중재는 여러 가지 중재지를 선택하는 방식이나 어떤 중재 기관을 선택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대표적으로 ICC라고 하는 국제 상업 회의소를 통해서 중재하는 방식이 있고요. 요즘에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SIAC라고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듯이 국내에는 KCAB라고 해서 대한 상사 중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분쟁 또한 국내에서 상사 중재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국제 분쟁의 경우에는 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만약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국제 중재에 대한 합의를 좀 명확히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안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제 중재를 활용하는 방안 말씀을 하셨고 국가 면제 포기가 필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잘 말씀 주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재판이나 이런 걸 분쟁을 시작하면 어떤 나라의 국가에서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 사이에 그 공동 합의서를 제출했고 이 합의안에 따라 분쟁이 생기면 쉽게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에서 재판을 진행할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할지에 대한 것을 미리 사전에 정해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국가 면제 포기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상 재판 관할권의 면제,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이 다른 국가의 특정한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 약정한 국가 혹은 특정 국가에서의 재판 관할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합의에 있어서는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변호사님, 아까 ICC 국제 상업 회의소하고 SIAC 그러니까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최근에 제가 들어본 바로는 ICC보다는 SIAC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주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아마 싱가포르가 위치하고 있는 특성상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ICC에 비해서는 비교적 비용이 중간에서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절차 진행은 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고 그 밖에 이제 다른 방산 계약에 있어서는 특히 각국의 어떤 초대형 사업들 간에서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조금 더 아시아나 중동 국가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특수성이 있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그런 배경들을 고려하여서 선택하는 경향들이 좀 높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비용 부분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 네, 두 가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국가 면제 포기 영어로 보니까 되게 어렵네요. Waiver of Immunity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두 분은 워낙 이제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 잘 모르시는 저처럼 잘 모르시는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도 함께 이렇게 좀 질문을 계속 해드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되고 박경현님이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하셨고요. 하이러브002로 시작하는 아이디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K방산이 활성화되다 보니 열매에만 열광하고 좋은 꿈만 꾸는 듯합니다. 성장과 열매가 지속되려면 현재 겪고 있는 시행착오와 향후 상대국과의 약속, 계약을 철저히 검토하고 실수를 줄여나가야 할 듯 싶습니다. 와, 오늘 방송 주제를 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멘트신 것 같아요. 우리 구필영 기자님께서 서두에 해주셨듯이 이게 뭐 장밋빛 환상 이런 얘기가 좋은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에 어려웠던 부분들을 쭉 돌아보면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해주실 거다라고 하셨고 첫 번째 저희가 짚어봤던 이 부분이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 법적 안전장치가 미흡했던 전형적인 사례다. 뭐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인도네시아 잠수함 2차 사업 정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수함 사업도 지연이 좀 길어지고 있죠, 기자님. 어떤가요? 예, 잠수함 사업도 KF-21 사업과 같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투기 사업보다 더 지금 그룹리, 그러니까 더 좀 네거티브하게 좀 부정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2019년도에
나가 파사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형 중소형 잠수함 클래스인데 세척 파사급. 예, 나가 네. 파사급 약 10억 달러 네. 약 1조 한 2, 3천억 정도 되죠. 하나로 하면 예. 1조 2, 3천. 예, 그 세척의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2019년. 예. 네. 했는데 이 인도네시아 또다시 재정난 같은 것을 또 호소를 했고 네. 그다음에 현지 조선소의 참여 비율 우리하고의 참여 비율에 또 갈등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어디 우리나라는 K방사는 하나오션 그러니까 예전에 대우해양조선이었죠. 하나오션의 경영진도 이제 사실상 정체됐다는 거를 그 공식화했고 네. 그래서 지연 사유를 인정을 했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제 류석 변호사하고 저는 그 하나오션 또 대표이사하고 또 저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은 좀 묻고 싶은 마음은 여기까지 있었는데 묻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 KF21과 같이 이제 똑같이 이제 인도네시아가 현지 생산하고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발목을 계속 잡고 있고 우리도 이런 기술을 그들에게 1조 뭐 몇천억 때문에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이걸 개발해 나가야 되고 차세대 수출용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사실 우리 로템이 터키에 우리 그 터키 차세대 전차 사업에 우리가 기술 너무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K2 뭐 이제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K2 폴란드의 PL하고 GF가 같지 않습니까? K2 전차를 터키가 걔네 방식으로 생산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생산이 아니라 자기들이 독자 개발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터키가. 그 알타이 전차라고 네. 다 우리 거를 갖다 쓰면서 독자 개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도 우리가 잠수함 기술을 이거 준다고 하면 나중에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독자 개발했다고 해서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좀 더 중장기로 보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K방산 쪽에 깊이 관여를 하고 계시는 변호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풀어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에 계약을 했는데 벌써 2025년입니다. 네. 6년, 5, 6년이 흘렀는데 이렇게 지연이 될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는 좀 어떤가요? 쉽게 되나요?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요 건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자세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서 네네. 요 사건의 경과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요 대상함 잠수함은 1992년 10월에 독일에서 건조된 1200톤급 장보고함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하면서부터 이 우리나라 잠수함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어떤 꿈을 시작했던 그런 잠수함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수출은 그로부터 한 20년 정도 만에 저희가 독자적인 모델로서 장보고함 시리즈를 만들었고요. 네. 이제 그래서 그것을 2011년 무렵에 인도네시아로 처음 1차 세대분을 수출했습니다. 근데 이 세대 수출을 할 때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뭐 세대까지는 잘 납품이 되었고요.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이어서 같은 잠수함 세대를 2차분으로 계약했던 건에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것의 가장 문제의 핵심은 2차 계약을 협의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은 2019년 4월 12일 경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실제 그 계약의 계약 발효일은 그보다 6개월 정도 후인 2019년 10월 30일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 발효일 전에는 네.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효력을 발생하는 걸 예상한 시점부터 계약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좀 통상적일 텐데 이제 당시에는 조금 더 일찍 그 수출을 위한 물품들을 업체에서 준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그때 준비했던 약 900억 원 가량의 물품, 대금, 기타 필요한 비용들은 사실상 지금까지도 사업이 진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손실로서 순손실로서 처리가 됐던 그런 조금 뼈아픈 역사적 그런 저희 교훈을 좀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 계약이 구체적으로 체결이 돼서
그 효력을 발휘한 다음에 비로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에 그러네요. 해당합니다. 네. 근데 요 2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계약 발효일 전에 이미 준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달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사안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이 2차 사업은 아직 표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사실상 계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네.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2019년 무렵에 체결된 3차 계약은 그냥 계약을 하겠다는 서로의 합의만 하게 한 채 구체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이게 부분 인수나 부분 지급 금지 원칙을 좀 앞으로는 명문화해야 하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이제 계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는 이것 무기 체계와 같은 잠수함 같은 건 사실 건물을 짓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에 예기치 못한 변수나 사업 중단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행률을 정하고 그 이행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어느 정도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중요한 약정입니다. 다만 요 건은 저희가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건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만 이제 계약을 수출한 입장에서 단지 사업을 땄다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서에 날인이 돼서 계약이 효력 발생할 때까지는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남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주제가 K방산이 글로벌 탑4로 도약하려면이라는 주제인데요. 이런 사례들의 좀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이런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사례 계속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F-21 전투기 공동개발 분담금 체납, 그리고 잠수함 대금 지연, 또 늘 반복되는 기술 이전 요구까지 복잡한 이슈들이 참 많이 얽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서 먼저 KF-21 분담금 문제부터 좀 더 이제는 세부적으로 좀 짚어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구필원 기자님, 이 부분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네, 앵커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문제는 우리가 진짜 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차후 우리가 계속 글로벌 탑4로 진출하기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리 실패 사례를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네. 변호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 류 변호사님의 법적 분석을 이제 곧 하시겠지만 그 이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이 간의 계약의 분쟁 이슈를 보면은 사실 KF-21 그 4.5세대 차세대 보람의 전투기 개발에서 인도네시아는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파트너였어요. 우리 카이 항공우주산업의 파트너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초기 합의 구조가 6:2. 그러니까 60% 총 개발비의 60%가 한국이 되고 20% 1조 6천억은 인도네시아가 되고 나머지 20%를 제3국에서 되는 구조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결과적으로 이제 올해 6월에 이렇게 합의를 봤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이 대부분을 떠안고 인도네시아가 1조 6천 약 6천억 정도만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합의를 봤어요. 원래는 한국, 인디, 나머지가 이제 6:2. 였는데 한국이 거의 떠안고 거의 떠안은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인도네시아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 이거 다 블러핑이고요. 주로 이제 기술 이전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가 있었는데 실제로 2023년도 기술 도면도 훔쳐가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건 도적질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개발은 계속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거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돈 문제가 아니고 개발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국제적 협력 구조 전반을 흔드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K방산은 앞으로 글로벌 톱4로 가기 위해서 우리 내수 시장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가령 현대자동차 보면은 글로벌 프로덕션이 지금 작년 경우면 700만 대가 넘어요. 근데 한국 내수 시장 몇 대입니까? 110만 대가 안 돼요.
전체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생산 메이커 5개 중에 그 총 국내 캐파가 110만 대가 안 됩니다. 근데 현대 기아 자동차가 총 글로벌 프로덕션이 750만 대가 됩니다. 작년에. 따라서 우리 K방산도 글로벌 탑4가 되기 위해서는 해외 국제 협력은 거의 필수적이에요. 거의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인도네시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 법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보완해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뭐 말을 더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 한국은 앞으로도 K방산 기술 보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류효석 변호사 같은 분들이 해결을 줘야 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의 막중한 임무를 더 네,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필요한 기자님의 방산 무기 체계 전문가의 분석이었고요. 그러면 우리 유 변호사님의 법률적인 좀 관점에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이번 공동개발권은 단순히 이제 계약에 관한 뭐 체납의 문제를 좀 넘어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처음에 공동 합의서를 작성할 때 조건은 그 인도네시아가 20% 정도의 개발 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대신해서 시제기 한 대와 각종 기술 자료까지 함께 이전받는 조건으로 합의안을 마련했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작품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완성된 무기 체계 하나를 그대로 시제기를 이전한다는 뜻은 이제 그것이 인도네시아로 가서 다시 그것이 활용되면서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사실 세부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뜻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개발 상황이 좀 불투명한 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비용 분담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큰 20% 정도의 비율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시제기와 기술 자료를 넘기는 것으로 하였지만 이제 분담금 자체가 좀 축소된 상황에서 이 과거에 계약을 했던 이 시제기를 인도하는 것과 기술 자료 이전의 범위가 과연 당초의 합의 내용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한지 이 부분은 한번 좀 따져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외부에 잘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마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계약 사항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국장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공동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꾸준히 진행될 때 있어서는 항상 이런 분담금 문제 그리고 분담금을 둘러싼 정치적 외교적 갈등으로 인해서 사후에 충분히 분담금이 다시 변경될 것이 예상되는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최초의 사업을 시작할 때 합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보완책을 미리 마련해 두고 이 부분을 차근히 설계를 해 나간다면 뭐 설령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하게 저희가 어느 정도 권리를 행사해서 줄어든 분담금에 비례해서 그만큼 이전되는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이제 법률가로서는 항상 계약서를 검토할 때 권리관계, 의무관계를 좀 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떤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하는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다음은 이 잠수함 수출 대금 지연과 정치적인 변수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수함 수출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죠, 기자님. 네. 예, 잠수함도 좀 전에도 이제 우리가 의논을 했지만은 네. 맞습니다. 잠수함 수출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2010년대 그러니까 예전 이제 그 조선해양이죠. 현재는 하나오션이고요. 네. 인도네시아와 이제 1,400톤급의 잠수함 3척을 계약했어요. 근데 그 잠수함 1,400톤급은 우리가 이제 아까 류 변호사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게 장보고급이 그 독일의 하데베라고 하는 하데베 조선소 독일의 아주 유명한 사실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뭡니까 판처 탱크하고 유보트 잠수함이죠. 그건 아주 뭐 2차 대전 그 판처 탱크하고 유보트 때문에 2차 대전 질 뻔했습니다. 연합국이 독일에. 그 정도로 잠수함을 잘 만들었던 데가 그 유보트를 만든 데가 함부르크에 있는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하데베라고 하는 조선소예요. 저는 거기를 예전에 K1 전차 제가 ADD 국방과학연구 시절에 거기를 가봤었습니다. 함부르크에 가봤는데 네.
이 독일의 저력이라는 게 뭐냐면 탱크 엔진이 디젤 엔진이거든요. 우리 지금 K1, K2에 들어가는 MTU 엔진이라고 있습니다. 모토렌 운트 투르비렌 운이온이라고 프리드리히스하픈, 그러니까 미넨 남쪽에 있는데 거기서 제가 1년을 있었는데 그 엔진이 동일하게 거의 조금만 개조를 통해서 잠수함에도 들어가요. 잠수함에도 디젤 추진 들어가고 네. 우리가 만드는 모든 잠수함에 전부 다 MTU 설계 디젤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게 MTU 독일제. 근데 우리가 지금 거의 국산화를 하고 있죠. 네. K2 엔진 국산 성공을 했고요. K1의 MTU 엔진은 결국 우리가 성공을 못했어요. 이제 K2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이제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우리가 국산화해서 결국 우리 것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거를 인도네시아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도 기술 이전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미 이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그걸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도 이런 것 측면도 있어요.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까 이제 터키의 알타이 전차 케이스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알타이 전차를 걔네가 수출을 할 때 완전히 국산화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주요 부품은 전부 우리가 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에만 알타이가 우리 거하고 형상이 틀릴 뿐이지. 그러니까 걔네가 더 팔면은 우리가 결국 우리의 중소기업, K방산 기업들이 계속 부품 쪽으로는 수출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긴 돼요. 그러나 그거는 득실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단일 무기 체계로 항공모함을 빼고 가장 가격이 높은 게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인도네시아와의 대금 지급 지연 사태 같은 거는 사실은 인도네시아 굉장히 부자 나라예요. 자원 보고가 아마 우리 아시아에서 가장 자원이 많은 국가가 인도네시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금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걔들이 원하는 거는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기술 이전에 대한 거예요. 저는 그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오션이나 HD 현중, 현대중공업이 단기간에 이익을 절대 쫓으면 안 된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계약 부분에서는 K방산 쪽에 지금 상당한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계시는 류 변호사 같은 분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네.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돈 부분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을 네, 그렇습니다. 짚어 주셨는데 네네. 어쨌든 근데 납품을 했는데 돈을 못 받는 이런 상황 저는 참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계약 설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리스크인가요? 어떤가요? 일단 근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네. 이런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서 그 신용장 발행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말하자면 네. 그 LC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건데요. 이제 보통 은행이 거래처의 요청으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무기체계 대금을 제때 납품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보증을 쓰는 것처럼 그 신용장을 발급한 은행에서 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아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듭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2019년에 2차 잠수함 수출 계약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명목으로 내세웠던 것은 이제 LC 신용장 발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오션이 그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한 이후로도 계속 2차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대금의 지불이 안 됐을 때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신용장 발급을 거절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착수를 할 수 없었던 그런 배경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대금의 문제가 가장 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인 간의 거래에서도 중요하지만 네. 국가 간의 무기체계 거래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신용장 같은 담보 수단을 확보한 이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국가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하고 네.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관리를 잘해야 하고. 근데 왜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계속 기술 이전을 요구를 하는 건가요? 예, 네. 그 앵커님 이제 말씀하셨지만 인도네시아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섬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가 자체적으로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사실
우리처럼 남북한, 그다음에 저번에 그 태국하고 캄보디아 그 전쟁도 전쟁이 준하는 그런 사태도 있었지만 인도네시아의 주적은 사실상 거의는 없어요. 사실상 지금은 이제 중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인도하고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사실 그 방어선의 디펜스 그 라인 자체가 굉장히 넓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섬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잠수함하고 전투기가 상당히 많은 수요가 디맨드가 굉장히 스트롱한 나라예요. 인도네시아가.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일반 우리 시청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사실 수송기 분야 장거리 수송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개발했어요. 기술이 상당히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만만히 볼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지만은 인도네시아가 계속적으로 기술 이전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KF-22라고 잠수함을 이거 절대 주면 안 되죠. 그 줄 수 있는 그 딱 명확한 한계를 법적으로 틀에서 완전히 하고 그다음에 중간 대금 지급이랄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명문화를 해야 됩니다. 아까 류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중간 대금 지급 같은 게 명문화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대금을 못 받았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업계나 정부나 이런 데서 사실 말씀을 못 드려요. 그때 당시 상황의 계약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와 계약할 때는 다시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그 계약상의 문제를 상당히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 계약서 문제 변호사님께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기술 부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국제 계약에서 이 부분을 계약서에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할까요? 예.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계약 관계는 사실 일상 협상력의 기초에서 계약 조건들이 좀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입해야 되는 무기 체계가 있다고 하면 그 도입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 혹은 그 업체가 독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협상에 좀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네. 가령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지체상금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체상금은 통상적으로 국가계약의 경우에는 최대 30%, 계약 금액의 30%까지를 예정하고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국제거래 같은 경우에 협상력이 떨어지게 되면 국가에 정한 30% 비율을 그대로 요구할 수는 없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일단 이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은 사실상 저희가 어느 정도 수출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선례들에 비추어서 이전해주는 정도의 그 비례와 그다음 분담금, 기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적절한 계약선을 정하는 것이 일단 우선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례에 비추어서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정도를 보통 일반적으로 제시한 후에 치열하게 협상을 통해서 서로의 득실을 따져가면서 뒤에서 보이는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해당 무기 체계를 얼마만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이전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 등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과정에서 법률가의 도움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지원이나 네. 아니면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입장에 분명히 밝히는 그런 태도들도 같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또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익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인도네시아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좀 정리해 보자면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기자님? 예, 정리하자면 네. 이렇습니다. 결국 이제 인도네시아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같이 잠재 시장은 크지만 불이행 리스크도 크다는 모순적인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사실 저는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동남아 최대 시장이죠. 그건 뭐 거의 그 의심할 여지 없이 최대 시장이고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계약 불이행의 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따라서 이제 KF-21 이제 공동 개발, 잠수함 납품 지연, 기술 이전 요구까지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한국 방산 수출이 앞으로 이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타국으로 이제 베트남 K9도 최초로 공사하고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요번 벌써 이제 2주 정도 됐죠. 네. 그런 것들의 예를 보고 베트남도 아마 K9 현지 생산을 아마 제가 들은 바로는 현지 생산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K9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부품이나 이제 현지 SKD나 CKD 프로덕션을 거기서 할 텐데 그때 베트남도 기술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때 이제 걔네가 기술 카피해서 자국산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수출을 그럼 하지 못하는 거냐? 아예 현지 생산을 우리가 그런 계약을 거부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사실 법률적 측면에서 완벽하게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피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령 이제 KF-21이라든가 이제 차세대 전투기 이런 경우는 그 엔진 제트 엔진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에이사 레이더가 있어요. 레이더. 그 증폭 레이더인데 가장 최첨단이죠. 이 최근에 이제 국산화 성공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핵심 기술 등이 사실 미국하고 라이센스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 핑계를 대서 제3국 규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진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가 돼야 돼서 우리가 수출은 하되 이건 우리가 너한테 해줄 수는 있지만 미국 등의 제3국과에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건 그것까지는 우리가 오픈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명분을 우리가 쌓아 나가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한국 방산 수출이 제3국으로 계속 나가려면 이 지불 능력과 특히 이제 정치적 안정성도 중요하거든요. 정치적 안정성이 지오그라피,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문제까지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자체보다는 끝까지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 법률적 검토를 해서 같이 가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인도네시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법적인 교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사인 간의 거래를 하실 때도 조금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이런 조건들은 항상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국가의 계약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제 구 기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첫 번째로 대금에 대한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KF-21 개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분담금에 관한 분쟁, 그다음에 변경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인 간의 거래에서도 항상 계약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네. 그에 따른 조건들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네.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국가 간 공동 개발할 때는 분담금 지급 조건을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하되 그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가령 이자의 분담이라던가 아니면 반대급부로 지급하기로 했던, 반대급부는 아니지만 이제 조건을 걸어서 기술 이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기로 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축소해 나가든지 혹은 그런 것들의 조건을 좀 미리 만들어 두면 좀 합리적이고 시간을 줄여가면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사업 계약의 특성상 기술 이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전해야 될 기술 자체의 원천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이 아닌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국제적인 규정이나 아니면 해당 국가에서의 어떤 무기 체계에 탑재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면밀하게 확인을 해서 불가능한 상황과 그다음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조금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국제계약에서의 가지고 있는 특성은 아까 구 국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제적인 정치, 정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했을 경우 이와 같은 것을 특히 불가항력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비롯해서 각자의 책임이 있을 때는 어떤 부담을 가질 건지, 그리고 각자의 책임이 없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제 국제적 중재 조항에 대한 합의를 적절히 함으로써 좀 유리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는 중재지를 선택하거나 그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좀 깊게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법적인 교훈 3가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K방산 계약의 현실과 교훈을 이렇게 쭉 짚어봤는데요. 방산 수출은 저는 뭐 그동안 단순하게 무기 판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계약 그리고 정치, 외교가 모두 얽힌 복합적인 전쟁이다. 복합적인 아주 싸움이다. 이런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라크 사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라크에서는 또 이 T-50IQ인가요? 맞나요? 네. 이게 한동안 또 멈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라크의 이제 T-50IQ는 T-50 우리 훈련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태국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T-50IQ는 이제 그 제식 번호입니다. 이라크의 IQ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K2PL처럼 그 수출 국가의 제식명을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동안 멈췄다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게 어떻게 됐냐면 2013년도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카이하고 이제 이라크 정부가 계약을 해서 17년도에 24대 인도를 완료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그 2017년도 24대를 완료했는데 그 직후부터 21년까지 사실상 운용이 못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정비 훈련이라고 ILS라고 하는 그 종합 군수 지원인데 그거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디테일은 사실상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계약이 없어가지고 인도는 했지만 그 전투기라든가 이 훈련기 Z2종은 한번 비행하고 오면 거의 상당한 정비를 다시 해야지 다 재출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종합군수 지원이라고 ILS 그 Integrated Logistic Support라고 하는데 그거가 계약이 안 돼가지고 사실상 운영을 중단했다가 2021년도 말에 별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정상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훈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국제 방산 무기를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ILS 종합 군수 지원 계약까지 포함이 된다는 게 필수라는 것이 바로 이 케이스에서 드러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우리가 Foreign Military 그 서포트라고 그러죠. FMS로 우리 사실 방산이 큰 게 사실 미국의 FMS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계약 시 우리가 많은 그 대금 같은 것도 많이 지원을 받아서 지난 50년간에서 우리 K방산이 이렇게 물론 우리 이제 ADD라든가 이런 우리 국내 방산인들의 엄청난 노력,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렇게 키워진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 기초는 사실상 미국의 FMS라든가 이런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와 똑같이 우리가 방산무기를 수출할 때는 반드시 ILS 종합군수지원 계약을 별도로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계속적인 서스테이너빌리티, 계속 수출에 대한 운영 지속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이거의 교훈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러면 계약 단계에서는 네. 어떤 걸 넣어야지 좀 될까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건의 문제는 종합군수 지원 체계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없었던 것이 좀 문제였던 네. 사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용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한번 구입을 하면 뭐 고장이 날 때까지 별도의 AS라든가 이런 게 사실 필요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AS가 이루어지더라도 지정된 장소에 그 기업이 운영하는 곳에 맡기면 손쉽게 해결이 되는데요. 네. 이제 무기 체계는 그와는 다르게 개발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저희가 말하는 획득은 이제 소유권에 이전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 그리고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도입된 무기 체계는 상당 기간 동안 운영을 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쉽게 새로운 무기 체계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군수 지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장비가 태어날 때부터 그다음에 폐기할 때까지 이 전 과정에 걸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체계의 특성상 네. 반드시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적인 군수 지원이 계속적인 것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계약 내용도 반드시 예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납품 조건이나 계약 금액, 전체 사업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수출을 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장의 수출의 그 금액 자체로만 이득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 말고 사실 이런 종합군수 지원 체계를 통한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장기간에 걸친 서비스 제공이 상당한 이익을 창출하는 분야이긴 합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진 않겠지만 꼭 염두에 두고 무기 체계 하나를 파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수반되는 반드시 필요한 지원 체계까지 같이 계약을 번들 형태로 묶어서 하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라크의 천궁2 같은 경우에는 좀 수출은 성과였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좀 잡음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땠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케이스들이 보면 이제 인도네시아처럼 기술 이전 문제를 이제 대금 문제와 연관시켜가지고 지연시킨 사태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라크 T50 같이 우리가 이제 ILS 종합 군수 지원 계약이 별도로 안 돼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현지 수입 국가에서 겪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앵커님 지금 말씀하신 이라크의 천궁2 계약 잡음이 있었는데 이 케이스는 뭐냐면 우리 국내 K 방산 수출 업체끼리의 네. 다툼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다양한 케이스를 오늘 다루고 있는데, 이 보면은 먼저 이제 이라크 T50 IQ 조금 더 이제 아까 이제 류 변호사님 ILS 종합군수지원 별도 계약을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이 제가 국방과학연구소 근무할 때 있던 지상무기 체계본부에 있었거든요. 네. 제가 ILS 팀에 있었어요. 그랬나요? 예, 종합군수지원팀에 있었는데 K1 전차. 네. 그래서 이제 독일도 연수를 1년을 갔다 오고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도 연수를 6개월을 다녀오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참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취재가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분명히 ILS 했고 제가 그걸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도 가고 미국도 갔는데 우리가 그걸 그 중요성을 아는데 왜 이라크의 T50 거기에 ILS 패키지 계약을 별도로 안 했는지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여담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 취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던 게 참 애석하고요. 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이 천궁2 계약은 이러한 사항이 아니라 우리 국내 업체들끼리 이 어느 정도 컨플릭트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호주의 또 구축함, 순양함 계약 사업에도 우리가 실패했던 게 이제 우리 K 방산, 해양 방산에 이제 두 업체끼리의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이제 이미 언론에 다 소개가 돼가지고 이제 프리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천궁2 같은 경우도 한화 시스템하고 LIG 넥스원 간의 주도권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내 업체의 갈등이 결국은 대외 신뢰성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앞으로 재발되면 안 돼야 되는데 법률적 부분은 제가 취재를 못했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도 잘 알고 있는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게 국내 업체 리스크, 국내 업체끼리 경쟁이 복병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법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제 법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요 배경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천궁2는 이제 국산 미사일입니다. 주로의 목적은 방공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걸 지대공이라고 하는데 지상에서 공중으로 향해서 미사일을 쏘아서 항공기나 아니면 같은 미사일을 격추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미사일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천궁2를 개발한 업체는 사실상 LIG-1에서 주계약자로 계약을 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또 같은 방산 업체인 하나 시스템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하나 그룹에 있는 방산 업체의 부품들이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LIG 넥스원은 그 안에 들어가는 반드시 부품들에 대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하나그룹 계열의 방산업체와 협의를 충분히 나눈 후에 이라크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는데 네. 이 사건에서는 어찌된 것인지 LIG 넥스원 쪽에서 이라크 정부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 그 하나그룹 계열에서의 협의가 없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아마 앵커님께서도 이런 사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실지 좀 예상이 가능하실 텐데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LIG는 당장 이라크 정부와 미사일을 납품해야 되는 이행을 해야 되는 주계약자이지만 주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했던 그 협력업체라고 불리는 방산업체들, 즉 하나 계열의 그룹들 사이의 가격이나 인도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사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 정부와의 계약을 먼저 체결해 놓고 국내 내부 업체들끼리 사이에 그 협의가 안 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이제 대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구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의 신뢰성이라던가 무기 체계 자체의 기능을 떠나서 이행 가능성에 대한 그런 좀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교훈 삼아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아르헨티나 FA50 판매 무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영국 때문에 무산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살펴봐야 할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네.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탑4가 방산 수출의 탑4가 되기 위해서 또 이런 케이스를 다뤄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충분히 재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2020년도에 FA50을 아르헨티나 공군에 6대에서 8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FA50에는 그 비행사 전투기 조종사의 사출 좌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영국에서 제조한 마틴 베이커사의 사출 좌석을 씁니다. 사출 좌석을 쓰는데 영국 정부에서 우리의 FA50 수출을 아르헨티나에 수출하는 걸 거부했어요. 이거 하려면 해라. 그러나 우리 사출 좌석은 못 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사출 좌석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품이에요. 전투기에서. 그 비상시에는 조종사가 결국 탈출하는 건 비행기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 사출 좌석이 있어야 되는데 영국의 마틴 베이커사가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참 재밌는 사건인데 영국하고 아르헨티나는 적국입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1980년대 마가렛 대처 시절에 그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하고 아르헨티나가 붙었어요. 포클랜드라고 하는 조그만 섬. 그게 영국령인데 지금도 영국령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계속 포클랜드 바로 아르헨티나 바로 우측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 그게 전략적인 영토입니다. 영국의 영토, 식민지 영토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아르헨티나의 무기 금수 정책을 취하고 있거든요. 영국이. 근데 우리가 아르헨티나에 FA50 전투기를 수출한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로서는 허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근데 우리가 사출 좌석에 대한 대체 부품이 결국 없었어요. 수출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포기한 케이스가 됩니다.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가 되는데 교훈은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글로벌 SCM에서 제3국 그러니까 영국과 같은 규제 확인이 필수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사항은 이제 국제법에서 전문가이신 이제 우리 류 변호사님이 아마 설명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국제법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이후에 같이 말씀드릴 사안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뭐 일반적으로는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의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용으로 쓰이는 부품이더라도 그게 이제 이중 용도 부품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기 체계에 들어가면 무기화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부품들은 규제를 대상이 됩니다. 각국마다 규제의 종류가 다르고 네. 규제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그 해당 물품의 용도가 이중으로 사용되는 것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당장 그 물품이 그 해당 국가에서 수출을 허용할 수 있는 부품인지까지도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 다룰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요건에서 좀 아까 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인상적인 비유를 만약에 들자면 자동차 한 대 계약을 했는데 안전벨트 하나 때문에 자동차 계약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 비유로 생각하시면 이 사건이 좀 얼마나 이해가 잘 되네요. 네, 안전벨트도 중요합니다. 네. 근데 사실 안전벨트는 뭐 어느 정도 각 그 기능의 자동차 자체의 기능보다 또 그 자체의 기능을 하는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한데 이 사례는 결국 안전벨트 하나에 대한 허가가 나지 못해서 그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가지는 자동차 자체의 수출을 포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교훈들은 조금 더 깊이 새겨서 반드시 계약 체결하기 전에 내가 만들고 있는 그 부품 혹은 이런 소재들이 타국으로부터 수출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하는 그런 큰 교훈을 남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다음은요. 우즈베키스탄 T50 수출 좌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벡 수출은 미국의 ITAR 때문에 막혔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님? 예, 요 사항도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 그 FA50 경전투기 수출과 좌절과 비슷한 케이스가 되는데 네. 약간 좀 맥락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 우즈베키스탄이 지정학적으로 이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T50의 이제 12대를 2015년도에 우즈벡으로 12대 수출 추진하고 있었어요. 추진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게 수출이 좌절이 됐냐면 T50의 엔진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F404 엔진을 씁니다. 우리 KF-21 4.5세대 전투기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쓰거든요. 현재는요. 근데 제너럴 일렉트릭의 F404 엔진하고 항공 전투 장비를 미국 거를 많이 쓰고 있는데 미국이 이걸 불허했어요. 어떤 이유로? 이유는 이제 만약에 우즈벡에 이걸 수출해서 T50이 경전투기화가 쉽게 변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즈벡이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중간자, 군사적으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걸 미국이 어떤 형태에서 그거를 지정학적으로 용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제 지인들의 이제 미국의 이제 지인들한테 좀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이제 확인해 봐야 할 사항들인데 결국은 이 케이스에 대한 교훈은 뭐냐면 이 K방산 플랫폼 자체가 우리 K2 전차도 사실은 이제 그 에이브람스 M1 그 제너럴 다이나믹스 거의 차체를 우리가 변형해가지고 갖고 온 거고 그러니까 미국산 의존도가 아직까지 커요. 크다 보니까는 이런 수출할 때 지정학적인 거를 잘 고려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 요건은 어땠나요? 분석하시기에. 그 앞서 이제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건이 요 구체적으로 좀 사례화된 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T50은 이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기술 지원으로 개발이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전 장비를 포함해서 엔진 등의 대부분의 핵심 기술이 미국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어떤 법의 구체적인 허가 없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이 부분을 쉽게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미국은 크게 지금 무기 수출 통제법이라고 하는 법이 존재합니다. AECA라고 하고요. 네. Arms Export Control Act라고 해서 무기 수출 통제법. 네, 맞습니다. 무기 수출 통제법이 있고 이를 좀 더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아까 구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ITAR, 그러니까 미국의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법이 있고요. 네. 그 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AECA와 ITAR은 이런 두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민감한 군사 기술이 잘못된 이제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법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방위와 관련된 물품이나 관련된 정보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T50의 수출에 있어서도 미국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컸던 사례입니다. 네.
근데 네. 그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이 지금 단지 TA550의 문제만이 아니라 KF21에 관련된 문제에서도 좀 큰 규제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구구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 미국산 GE 엔진을 사용하기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의 사례에 비춰보면 미국이 이와 같은 이유로 수출을 외국 타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한 사유가 있습니다. 가령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크피트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스웨덴에서 사부사의 JAS-39 그리핀 E 전투기를 구입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콜롬비아로부터 이제 도입을 해야 돼. 콜롬비아가 이제 그 비행기를 대체하려 했는데 네. 미국 정부가 당시에 이 안에 들어가 있던 자국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콜롬비아의 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좌절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저희가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수출에 있어서는 그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미국산 어떤 정보나 기술들을 반드시 수출에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지 그 기업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가 적절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 케이스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종합을 해서 끝으로 공통된 교훈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구필원 기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그러니까는 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사후 관리, 이라크 T-50 IQ처럼 그 ILS 종합 군수 지원이 안 된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사후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허가, 아까 이제 그 ITAR 국제 미국에서 이제 국무부 산하의 ITAR의 국제 무기 거래 그 허락 요건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현지 인도네시아도 그렇지만 현지 재정, 그다음에 정치 환경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앞으로 K 방산이 글로벌 탑 4로 가려는 그런데 가장 큰 고려점이 된다. 즉 계약이 곧 전쟁이라는 아까 류 변호사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계약이 곧 전쟁이다라는 인식이 강력하게 필요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곧 전쟁이다라는 네.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유우석 변호사님께서도 제안하고 싶은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으실까요? 네, 구 기자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방산 계약, 특히 이 무기 체계를 둘러싼 수출 계약은 국가와 기업 그리고 법과 외교가 얽혀 있는 종합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면 아래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배경이 되는 것들은 기업이 혼자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있어서 그러한 사항들을 모두 적절히 잘 담을 수 있는 것이 1차적으로 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보다 앞서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런 규제, 특히 각국에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얽혀 있거나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면밀하게 고려하여서 이런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재수출이 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배경을 먼저 검토하고 그것이 확정된 후에 계약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조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주제가 K방산이 글로벌 탑 4로 가려면 이었는데 평소에는 우리 구필원 기자님께서 현장에서 생생하게 취재했던 그런 내용들을 전해주셨다면 오늘은 또 이제 법적인 계약적인 부분들 우리 변호사님 모시고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글로벌 탑4로 가려면 계약이 곧 전쟁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것이 국가 외교 정치 종합적인 이런 싸움이다, 전쟁이다 이런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 짚어주신 이 내용만 잘 새겨서 좀 듣고 잘 계약서 좀 준비하고 한다면 글로벌 탑4는 금방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과 함께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아시아투데이 TV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또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치를 원하시나요? 국민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바로 아시아투데이 정치 스피치 아카데미가 함께합니다. 정치인에게 말은 곧 힘입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공감을 얻는 연설, 그 시작을 정치 스피치 아카데미와 동행하시죠. 정치 지망생, 그리고 초선 의원부터 대선 주자까지 실전 중심의 정치인 스피치 과정, 진정성을 더하는 국회의원 커뮤니케이션, 선거에서 이기는 대선 주자 과정까지 생생한 커리큘럼으로 당신의 말에 진심을 담고 영향력을 더하겠습니다. 정치를 꿈꾸는 분들, 지자체, 국회로 진출하고 싶은 분들, 그 꿈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이제 아시아투데이 정치 스피치 아카데미와 함께하세요.